오늘은 임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지정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미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만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유일하게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보셨고 예상이 적중하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좀 전황은 어떤가요? 지금도 러시아가 조금씩 진격은 하고 있죠. 조금씩 진격은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전투는 3, 4개월 이상 무한 진격은 못 해요. 물론 이제 예비 병력이 있어 갖고 쭉쭉 뭐 교대를 시키고 체계적으로 나간다면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포탄도 떨어지고 좀 그런 상황에서 밀었는데 저 정도밖에 진격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정비되고 뭐 지원 들어오고 한다면 저 정도 속도도 나오기 힘들지 않겠냐. 특히 전술적 승리라기보다는 물량전으로 특히 포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밀어붙인 게 컸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태 같은 교착 상태가 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착이라는 건 지금 딱 상태라는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도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라서 그 이전만큼 크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는 또 부분적으로 조금 밀어내는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전쟁의 예측이라는 게 큰 틀에서 하는 거지. 네. 아니 뭐 여기서 요거는 예를 들면 뭐 부산은 점령하고 대구는 탈환하고 뭐 이렇게 찍을 거면 제가 여기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 세부적으로는 좀 맞출 수 없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지금 밀리는 상태 정도는 정리가 될 것이고 네. 부분적인 반격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예전에 그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이겼다라고 선언까지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박사님은 그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지금은 현실화가 됐는데 이유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전선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사실 전쟁하는 중에 러시아군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런 건 다 모르잖아요. 네. 그쪽에서 나오는 보도도 어느 쪽 보도도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고 희생자 수도 추정치이고 약간씩 다들 편향이 들어간 추정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논쟁도 많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안 좋았죠. 2달 동안 무기 지원도 안 하고 포탄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군은 그동안 좀 비축한 것도 있었고 북한에서 받아온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포격 소모전으로 갔어요. 근데 그동안에 몇 번의 3년 동안의 전쟁 동안에 어떤 무기의 질의 열세 우열이 아니고 물량에서 특히 포탄의 열세가 이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근데 사실 옛날부터 그랬지. 정작 중요한 거는 아직도 역시 전쟁의 여왕은 155mm4라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는데 그런 소모전으로 갈 때에 이제 반격이 안 되면은 결국 병사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포격전이라는 건 한쪽에서는 병력 소모전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전선은 넓고 러시아군이 포격이 아니라 실제 이제 병력을 진출시킬 때는 아직도 그 이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방어라는 게 또 방어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전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열세라고 해도 이걸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된다고 봤죠. 그리고 실제로 며칠 지나니까 나가는 속도를 보니까 그렇고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도 좀 심각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회복될 수 있는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6개월이 넘어서 3년 차 벌써 이렇게 됐네. 3년여가 흘렀는데요. 일각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인력이 이제 바닥나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노인들을 징집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런 걸 알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들 편향된 보도가 나오니까 어느 한쪽 보도를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정확한 보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양쪽 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소모됐다고 하더라도
그쪽 인구 이런 걸 봤을 때 뭐 아직 정말 병력 자원이 없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올 사람 다 나왔어. 네. 난 군대 가기 싫어. 나라가 망해도 몰라. 이런 사람만 남았다면은 망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러시아가 징집할 때도 러시아 더 이상 병력 없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꾸역꾸역 병력은 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정말 한 명도 징집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면 전쟁 못하는 거고 네. 병력을 꾸역꾸역 모으는데 병력의 질과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병력을 모아오느냐에 따라서 훈련 시간도 달라지고 그 훈련을 시켜도 군대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러시아도 지금 병력은 꽤 많이 보충을 했지만 질적 수준은 지금 이제는 안 올라오는 수준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 병력이 말라버린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보면 독일이 막 패망할 때 보면 소년병 징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군대라는 게 다 용감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선에 10%의 용감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용감해지느냐, 그 네. 자리를 메울 수 있느냐, 그게 병력의 질이고요. 네.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군대의 질이에요. 장교의 질이고. 근데 이제 병력 자원의 질이 떨어지면 훈련을 시켜도 안 돼요. 장교가 훈련을 시킬 역량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신뢰를 잃거나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그런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는 있겠지. 네. 근데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전쟁은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이기는 전쟁은 그건 정말 어디죠. 뭐 미국이나 옛날 대영제국 군대가 조그만 섬에다 가서 두들겨 팰 때 얘기지. 적어도 국가의 전쟁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희생과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쪽 다 지치고 깨어지고 제가 이런 말 좋아하지만 전쟁은 누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늦게 부서지느냐의 싸움이다. 근데 이 정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도의 나라가 붙어서 이 정도의 병력 물자 지원이 오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싸우는 전쟁이라면 이거는 누가 먼저 부서지느냐의 전쟁이죠. 그래서 병력이 말라버렸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이제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네. 이제 판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처음 같진 않아요. 당연히 처음 같진 않아요. 그러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박사님 최근에 그 임진왜란사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과 일본의 전쟁도 보면 초반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그때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그걸 이겨낸 건 이제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었는데 그럼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조선의 그 어려웠던 역량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참 설명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상대적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일본군이 뭐 전국시대 거치고 제법 전투 경험이 많은 군대라고 하지만 지금 러시아처럼 또 물량을 쏟아부을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와 그때 조선의 명나라에서 온 지원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로 훨씬 많은 지원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데 임진왜란 초기 전쟁도 보면은 일단 뭐 저기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나라의 국가의 신뢰는 떨어지고 그쵸, 그쵸. 뭐 등등 그거 보면은 뭐 몇 달 내로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7년을 버티고 그러면서 또 계속 부대는 만들어지고 네. 나중에는 정말 일본군을 압도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군도 야 이들한테 이제 못 이기겠다. 또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진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상전에서 네. 해전이야 늘 우리가 앞섰지만은 네. 육전에서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강인하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 없어졌죠 또.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모든 전쟁 때 초반에 나올 때 그 고통 힘든 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일주일이 없어져야 돼.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이 났다처럼 네. 뭐 지금 아파트 화장실 수세식 변기도 못 내린다. 뭐 전기 끊어진다. 가끔 지난번에 무슨 어디 화재 나거나 네, 정전 맞아요. 나면 뭐 한 이틀 사는데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정말. 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저 상태가 일주일만 계속돼도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요, 이제 많은 특히 노약자들의 희생도 크고 어린아이 희생도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 한 명의 희생도 참기 힘든 거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전쟁에 나서 수만 명이 죽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10명이 죽는다고 항복하자. 100명이 죽는다고 항복하자. 이렇게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전쟁은 참혹하고 참혹한 희생이 나는데 그 희생을 감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지금 꽤 잔혹한 소리를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건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지금 더운데 네. 전기가 에어컨이 아니면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아파트 한 1000세대 주민 중에 10명이 뭐 동사하거나 돌아가셨다. 네.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국가한테 대책을 요구하든지 막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갑자기 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고 빙하 시대가 됐어요. 20% 30%가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그냥 다 죽고 말자. 사는 거 포기하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20%가 30%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네. 뭐 우리 다 같이 그냥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도 민간인 학살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사실 걔들이 꼭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을 주면 쟤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나름 기준을 줘요. 야, 사람이 어느 정도면 포기할까? 네. 야, 뭐 한 10% 죽고 15%만 죽어도 10%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래? 그래서 했더니 20% 30%가 죽어도 분노하면서 더 싸우는 거죠. 내 가족을 죽였어. 내가 죽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평화 시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겪는 고통과 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겪는 고통의 어떤 질은 달라요. 사람의 대응도 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실수들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참 예전에 그 명나라 정도의 지원을 받은 조선도 7년 동안 그렇게 버텼는데 네.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참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사님 앞으로 24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혹은 내년 뭐 초 정도까지 전쟁 양상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하여간 이 전쟁이 끝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입 지원을 포기하거나 미국 네. 포함해서 러시아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휴전 잠깐 쉬자 네. 상태 휴전을 하는 거죠. 근데 휴전을 할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야겠네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네. 하게 되고 얘들이 조금 쉬고 가끔 그런 것도 있어. 막 격렬하게 싸울 땐 끝까지 싸워. 좀 쉬어. 또 싸운다는 건 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해서 휴전을 한 다음에 러시아가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방이나 이런 지원 국가도 들어가니까 계속 하는 거지. 네. 쉬었어. 그리고 뭐 이제 전쟁 때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보니까 뭐 지원할 게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러시아는 휴전을 하자 그럴 거예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나 서방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서방 측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국방비 올린다, 나토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나토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하고 개별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 상호 보호 조약으로 지금 밀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영토를 떼주고 이렇게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3년 전의 상황은 다르단 말이죠. 3년 전에는 유럽 국가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연하게 맞설 수 있을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국방비 증액도 되고 나토도 강화도 된단 말이죠. 야, 그렇다면은 뭐 푸틴이 100년을 살겠냐? 쟤들도 저기를 기지화하려면 10년은 걸린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충분한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이 든다면 이쪽도 휴전하자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네요. 이쪽이 포기하거나 저쪽이 포기하거나 네. 아니면 휴전을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휴전을 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좀 그런 목표가 서로가 달성이 안 된 상태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네. 나토가 국방력 수준을 강화하고 독일이나 유럽, 뭐 영국 이런 애들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도 지금 나라가 전쟁 준비가 사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정말 국가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이 없을 때 네. 유럽이 스스로 국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15년은 걸려요. 와. 중간에 무슨 정치적 변동이나 뭔 이탈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대로 쭉 잘 진행 준비가 네. 되더라도. 근데 또 이게 유럽 국가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옛날의 유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희망을 가지는 거지. 좀만 더 펴면. 조금만 더 소모전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쟁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러시아는 이 전쟁이 최악으로 가는 건 소모전이다. 러시아가 정말 소모전으로 나오게 되면 러시아도 피해가 크겠고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더라도 러시아는 또 그런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국가적 끈기가 있어요. 집단적인.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아마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목표 달성 못하고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유럽 국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소모전이 될 것이 이게 가장 불행한 사태인데 이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3년 지나니까 결국 이렇게 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더 소모전을 지속하는 거는 서유럽 국가들이 15년 이상은 걸릴 것이고 제대로 결국 안 될 거야 라는 징조가 보이면 그걸 물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징조가 100% 확실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유럽 국가들이 걱정 마 우리 완전히 단합하고 국방은 탄탄해질 거야라는 확실한 어떤 징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놓지도 못하고 이제 가고 있는 입장이고 애매하네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국 소모전을 얼마나 버티느냐도 중요하겠고 네. 유럽 국가들의 이 어떤 지원, 미국의 지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외부의 지원, 유럽의 지원, 미국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우크라이나 국민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내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휴전 반대, 결사 항전 비율이 초기에는 뭐 8, 90%, 뭐 95%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휴전 찬성 여론도 한 3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독재 국가인 러시아보다 장기전 여력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휴전이라는 주장 중에는 러시아도 그 처음에 했던 대로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이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휴전 여론이 높아진다면 어쨌든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이 많이 죽었죠. 애국자들의 가족들도 충격을 받고 전쟁의 피로와 공포에 지친 사람들 늘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건 정상 아닌가 싶은데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도 없지만 또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그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서 전쟁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80% 90%가 나와도 네. 전쟁이 막상 끝나고 어떤 그런 효과가 지속될 때 이게 나중에 또 분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90%의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 90%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같이 부서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표를 처음에 기준으로 봐서도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또 진행이 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나 유럽,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세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속해 있는데 서방 세계의 현실적인 전쟁 목표는 지금 시점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의 서진을 저지해야 되는 거고 네. 물론 이 얘기만 하면은 처음부터 이 전쟁에 난 게 나토의 동진 때문 아니냐, 그렇죠. 뭐 미국이 그거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한번 보시면 국제 조약이라는 건 지켜지지 않으려고 맺는 조약이에요. 지켜주지 않는데 왜 맨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네. 이사님하고 저하고 네. 이걸 매도 계약을 했어요. 네. 돈 주고 샀어. 네. 영원한 소유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임대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3년 동안 빌릴 겁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그냥 끝이죠. 그쵸. 이건 아주 정확해요. 네. 그런데 국제조약이란 이런 거야. 제가 지금 하는 예언하고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기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안 납니다라고 네. 말했다 쳐. 네. 내가 그게 말 때 시야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쵸? 내가 지금 말장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말장난이겠지. 그 말은 사흘 뒤에 났어. 아, 그럼 너무 당신은 왜 빠르네요. 틀렸어? 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사흘 뒤에 안 난다고 그랬냐? 어제 오늘까지 안 난다고 그랬지. 이러면 이거는 말장난이지. 이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지.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어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갑자기 뭐랄까 우크라이나전이 확전이 돼서 헝가리, 폴란드까지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남북한에도 분쟁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타이완 침공이 났다. 네. 그러면 당신 예언이 왜 틀렸냐?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지. 그쵸. 뭐 내가 언제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럼 100년 1000년 안 나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뭐 당분간 세계대전 안 날 겁니다라는 건 기존의 틀에서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그쵸. 화성인이 쳐들어왔어. 네. 뭐 그럴 때 아니면 지구가 갑자기 뭐 빙하기가 왔어. 그렇죠. 그 상황에서까지 영원 무궁 안 난다는 그런 시효가 없지 않냐.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국제조약이랑은 그런 묘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제조약은 그렇게 맺어 놓는 거야. 아. 그렇게 서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이걸 조약을 맺었을까? 우리가 왜 이걸 조약을 맺었을까?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이 깨지면 네. 그때부터 이건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건 다 알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법조문 뒤지듯이 해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토의 동진이라는 것도 100년, 200년 나토가 동진 안 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명분은 어떻게 보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고 고통받게 할 만큼 결박한 상황이었고 전쟁이 올바른 방법이었냐. 오히려 나토는 계속 분열하고 있었고 네. EU도 지금 깨져가는 상황이었고 국방비는 1.5% 2%도 안 돼가지고 이번 전쟁 났을 때 영국, 독일, 프랑스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투할 수 있는 탄약이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야, 심각하네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동진을 하냐고. 그리고 언젠가 동진을 한다고 말 좋아. 그 언젠가 나토가 동진을 할 거였고 네. 미국도 뭐 러시아란 저 악의 축을 없애자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고 쳐요. 그랬을 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친 거는 나토의 동진을 도와준 거잖아. 그 이론대로라면. 그렇죠. 오히려 군사 단합하고. 단합하게 하고 군사비 올리고 징집제까지 부활하겠다는 상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은 잘못된 거죠. 음. 근데 가끔 싸울 때 이렇게 막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생존권이다. 네. 말이야 맞지.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네. 내가 오늘 이 마이크를 뜯어가면서 네. 나의 생존권을 위해서다가 말이야 맞아. 그렇죠. 먹고 살죠. 먹고 살겨. 근데 이거를 내가 뜯어가는 게 네. 정당한 방법이냐는 거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걸 뜯어가서 적어도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뭘 훔쳐갔다 해서 이사님이 유튜브에 대고 저 자식이 우리 와서 이거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니까 내 생존권을 위해서 한 행동인 건 맞는데 이 행동 자체는 내 생존권을 오히려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 말하는 명분 말고. 그렇죠. 그러면은 박사님, 그러면은 지금 그런 생존권을 가지고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러시아의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본토를 병합하면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수도를 탈환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현실적인 전쟁 목표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질러놓은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전쟁이란 건 국가의 정치 체제, 아니 푸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푸틴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 체제의 문제인 거죠. 정부 권력이 강력한 국가일수록 결국 집권층은 소수의 특권층처럼 존재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강고하지만 뭔가 이런 어떤 선을 넘었을 때 붕괴할 땐 쉽게 붕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러시아 국민들이 뭐 전쟁 중에는 원래 전쟁 중에는 국민들이 잘 한 걸 안 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일은 저질러 놨는데 네. 나중에 결과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죠.
그럼 지금 뭔가 가시적인 성과 어디 뭐 돈바스 등이 어디든 영토를 얻어내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푸틴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확보했다. 네. 시작하고 할 때는 말이 되는데 끝나고 나서 뭐 러시아군도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전사 부상자 합해서 수십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손실을 보고서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었냐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나토는 무장이 강해지고 진짜로 더 세게 나온다면 네. 과연 저기 러시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그 휴전 관련 얘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 경쟁이 치열한데요.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트럼프 후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을 협상할 수 있다. 지금의 뭐 바이든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막 절대 안 돼 막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유럽은 조금 더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전쟁에 대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유럽도 나라마다 입장이 좀 다르고 그리고 나라마다 같은 입장도 표현하는 말이 달라요. 같은 입장인데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뭐 하마스 뭐 네. 이런 이란 전쟁이 나는데 유럽에 지금 국가가 나라가 몇 개냐고요. 그렇죠. 지정학적 위치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달라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거나 네. 또는 뭐 이란을 비난한다고 했을 때도 어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같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네 정치적,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말은 다 국내 정치적 그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목표, 의도가. 그런 상태에서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행동도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겉에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 사실 마찬가지지. 그 장사 물건 살 때도 밑지고 팝니다. 그거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 가게가 제일 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이 뭐지 물건을 잘 파는 분들은 사는 분들도 이 사람 말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그렇죠. 근데도 이 말을 믿어서 내가 기분 좋게 아니 사면서 이거 분명 거짓말인데 에이 쏟고 산다 에이 이렇게 하게 사는 거 하고 네. 내가 잘 이걸 꼭 사야 돼. 네, 어차피 살라 그랬어. 어차피 살려고 꼭 사야 되고 생각보다 값이 좀 비싸. 근데 그 파는 분이 어쨌든 믿지고 팝니다. 무지하게 싸게 팝니다라는 거 했을 때 거짓말인 거 알아도 그런 기분 들게 하는 사람이 물건 잘 파는 직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라는 게 이거지. 내가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거 내가 좀 비싸게 주는 거 사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우리 그 점원 말을 믿지고 판다는 말을 믿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감정하고 타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러면 그 말에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그죠. 부동산 보면은 여기 뭐 집 팔 때 여기서 이 집에서 돈 많이 벌고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게 다 그런 그렇죠. 거죠. 누구든 또 그런 말 하면 더 안 믿기는 거지. 그쵸. 이게 무슨 장난 미아리 온 줄 아나.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저기 기술인데 정치인들의 말은 국민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렇군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상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달라지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입장에서 똑같이 평면에다 놓고 A 국가는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네. B 국가는 야 그래도 서로 좀 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이거를 평면에다 놓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또 이제 가봐야 안다 실제로. 네. 그럼 박사님 그 전쟁 시작될 때 제가 박사님 유튜브를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다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뭐 러시아가 잘못했다 왜 전쟁을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런 여론이 생기고 있어요. 이미 많이 생겼죠. 우크라이나 힘도 약하고 지금 많이 죽고 있는데 그냥 휴전하지 왜 이렇게 아득바득 싸우냐. 유럽도 실제로 뭐 군사력이나 돈 무기 지원 많이 해주지도 못하면서 왜 괜히 대리전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 소모시키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각각의 입장에서 쉽게 휴전을 하지 못하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예. 갈라져 있었고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다는 분들도 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럴 것이고 네. 그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편이 갈라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그거만 봐서는 뭐 네. 서진이든 동진이든 위기의식을 느낀 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보여지지만 네. 이 전쟁이 어차피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한 가지 이유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입장, 그다음에 유럽의 입장, 미국의 입장, 우리의 입장 이게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20세기에 만들었던 체제가 이제 한계가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라는 건 국가 간의 관계, 네. 국가 간의 유통 방식 이런 게 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단계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뉴 블록화라는 것이 오는 밖에 없다. 네. 근데 이 새 블록, 뉴 블록이란 말은 뭐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내용의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차 대전 때 블록 생각하시고 맞아요. 어떤 분은 냉전 체제 때 블록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 역사라는 건 늘 과거에서 오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부모님, 아버지, 할아버지, 유전자의 영향이 다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랑 똑같고 어머니랑 똑같고 할아버지랑 똑같진 않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블록은 1차 대전 이후의 블록하고는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와 이 재정립 관계가 있는데 많은 부분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만 보거나 또는 또 자기 처지가 다르니까 네.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달라지게 되고 네. 이것이 어떤 해석의 차이, 대응의 차이, 응원의 차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명확할 때는 오히려 아주 명확해져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던 나라였지. 그렇죠. 뭐 6.1 전쟁 나오고 했을 때 막 정말 대한민국이 다 들썩들썩하면서 우리가 이긴 것처럼 막 하고 뭐 그랬던 물론 그때도 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분위기가 네. 막 사람들이 대놓고 와 대단하지 않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순전히 군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 야 요런 점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진짜 쟤들 대단해 그러면 너 이스라엘 응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쵸. 이스라엘 응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많이 바뀐 것은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요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졌고 세계 속의 뿌리도 많이 뻗쳐 나갔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이 그러니까 어떤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이해는 하지. 이해는 하는데 그런 차이가 격해져서 네. 어쨌든 이 총합을 모아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더 큰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를 파괴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이게 깨어지고 새로 잘려다 보니까 네. 성한 조각이 없는 거야. 정말 이런 제가 이 비유는 좀 잔인한 비유인데 모든 인간 개개인이 갑자기 DNA로 쫙 분열이 돼가지고 네. 새로 만나갖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20세기 이후에 만들었던 어떤 국가 외교 체제, 이 체제가 그냥 그런 유전자 단계로 지금 분열이 돼서 지금 다시 맞춰지는 그렇죠.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박사님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일반인들을 요즘 드는 생각이 아니 유럽이나 미국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팽창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막 갖다 주지 말고 포탄도 막 부족하게 주지 말고 F-35 전투기 주고 막 이런 최신 무기 지원해서 전쟁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러시아는 어차피 큰 나라예요. 네. 옛날에 그 누가 쓴 첩보 소설인데
첩보 소설이니까 양해를 네. 하자고요. 네. 그 냉전 시대에 A라는 그러니까 그 소련이었어. 소련의 어떤 초강경파가 네. 그때 이제 그 대탕트를 반대하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이쪽에서 말하는 극우파 비슷한 애가 네. 이걸 방해하려고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야. 어. 그거를 이제 뭐 영화니까 당연히 안 터지지. 네. 주인공이 막았어. 네. 그런데 조건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소련 내부에 있는 그 덜 극단적인 우호파, 네. 우호파의 도움을 받은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잡아서 이제 했어. 그랬는데 대신에 이제 이걸 공개 안 하고 무슨 사건 사고처럼 묻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해결한 그 주인공이 네. MI6인가 MI5 대정부가 MI5, MI6야 MI5인가 하여간 가갖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저 소련의 저 악질 놈들의 저희들을 아주 이번에 아주 뽑아낼 기회인데 이걸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센 나라는 살살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세게 다루면 네. 그 온건파들도 또 터져 나올 수가 있어. 이 정도는 너무하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인이라는 게 음. 모욕을 받으면 국민 앞에 가서는 그렇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 아까 박사님이 일부에서 국민을 위해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자극하게 돼도 더 큰 일을 벌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저도 저기 서방 지원이나 미국의 행동에서 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기술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게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살살 다뤄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래도 그 메뉴가 아니라 이 메뉴를 썼어야지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고민을 했던 거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는 국내 여론이 다 갈려 있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지, 자기들도. 사람이 우리가 침략을 받을 것 같다. 네. 야 이제부터 군비 확장하자. 네. 너무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인간은요, 10년 후의 전쟁, 100년 후의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군비 확장하자. 네.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저기 코앞에 와도 네. 돈 못 낸다. 난 이걸 햄버거 사 먹어야 된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자기네 국가도 살살 다뤄야 된다. 자기네 국가 또 살살 다뤄야 된다. 인간은 모두 합리적인데 네. 그 합리의 내용과 방식은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가는 것도 또 그 나라의 구성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워낙 이렇게 단일성이 강하고 총체성, 국가적 통합, 어떤 국가주의가 강한 집단으로 살아왔어요. 이민족도 언어가 다른 것도 없잖아. 그쵸. 미국은 국어가 없는 나라예요. 아. 가끔 미국은 영어가 국어 아닙니까? 그럼 맞아요. 미국 사람들 물어봐요. 누가 영어가 국어라고 그러나? 영어는 영어일 뿐이지. 아. 국어라는 단어도 안 쓸 걸. 그쵸. 뭐 그냥 히스패닉 말하고 그냥 잘 산다고 하더라고. 국어라는 단어도 우리나 쓰는 말이라고요. 나라의 언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 한번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 있을 거야. 표준어의 그 기준. 그 뭐지? 현대 서울말. 현대서 아니 현대서 요즘 좀 바뀌었어. 그 무슨 세련 옛날에는 현대 서울의 중산층 맞아요. 그 뒤에 조건이 붙었어요. 요즘 좀 어느 정도 품위 있게 사는 그런 게 근데 있었던 옛날에는 서울에 중산층이 쓰는 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뀐 것도 사람들 의식이 좀 바뀌어서 그렇긴 한 건데. 그래도 그렇지 서울에 품위 있는 말이든 서울의 중산층이 쓰는 말이든 여기에 대해서 왜 제주도 말이 아니냐? 왜 강원도는 무시하냐? 그쵸. 솔직히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없어. 우리나라도 다 지역 감정 있고 영원한 감정 있고 서울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네. 나 살면서 왜 서울 말이 표준어가 돼야 되니? 그쵸. 충청도 말이 표준어가 돼야지 전라도 말이 표준어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 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뿐이 아니야. 무슨 전라도 말이 표준되는 게 뭔 말이야? 광주어가 표준이 돼야지. 나주어가 표준어가 되지. 경상도 말이 표준은 무슨 소리야? 부산말, 대구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 취급받을 거야. 그렇죠. 그 안에서도 갈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왜냐 우리는 단일한 국가에 살아왔고 굉장히 국가가 강력한 어떤
국가를 긍정하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굳이 뭐 그냥 뭐 많은 사람들 서울 사람들 쓰는데 그냥 하자. 뭐 어차피 왜냐하면 수도- 수도라는 게 서울이란 것도 그냥 수도지 사실은. 네. 근데 독일에 가서 물어봐요. 바이에른 말, 작센 말, 저기 뭐 옛날에 어디야 뭐 프로이세노 네. 누가 국어가 돼야 돼. 아, 그리고 만약에 베를린 프로이세노가 국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니네들이 제일 세니까 내가 참는다 이런 식이지. 그래 나라의 수도의 단어가 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의식이 다르네요. 예, 이게 달라요. 근데 나라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우리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고. 사실 표준화라는 개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대 국가 만들고 절대 왕정 나오고 근대 국가 만들고 계몽주의 하면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정치 체제로 만들어질 때 유럽의 경우 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모든 유럽이 원래 다 봉건주의 국가였고 독일은 뭐 저 19세기에 네. 통일됐잖아. 그렇죠. 그럼 유럽에서 국가와 국가라는 체제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어디냐?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예요. 네. 다들 우리는 그 프랑스 혁명만 생각하는데 사실 유럽의 모든 나라의 근대법과 국가 구조의 모델은 프랑스였어요. 그러면 표준어라는 거를 처음 만든 나라는 어디겠어? 뭐 프랑스 아니에요? 당연히 프랑스예요. 네. 지금도 프랑스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표준어를 만들었다고. 예, 이번 올림픽 쇼 할 때도 그래서 그 프랑스 국학원인가 프랑스 아카데미인가가 그 배경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준어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사투리 쓰면 챔피언데? 그 대통령이 사투리를 쓰면 저 아저씨 왜 저래? 우리 표준어 공식적인 써야지. 자리에서는 뭐 그냥 표준어 써야지 막 이런 느낌이죠. 맞아. 근데 영국의 웨일저가 영어가 아닙니다. 그게 어. 완전히 달라요. 아, 예를 들면 뭐 밥 먹었냐? 밥 먹었슈? 이 수준이 아니야. 못 알아들을 정도. 밥 먹었니? 뭐 do you have a breakfast? 이 수준이에요, 진짜. 그랬는데 그 웨일즈 출신이 그때 디즈레일리인가 누가 수상이 됐어요. 웨일즈 당당하게 한다고. 넌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안 그래 걔들은. 영국 수상인데 나는 내 고향말 쓸 거야. 그렇군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 말은 이만큼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해관계, 그 지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뭐든 간에 우리처럼 쉽게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쉽게 그냥 도와줄 때 화끈하게 도와줘 이런 게 내부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전제가 뭐냐면 국가의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인 것이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해서 러시아를 막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국가의 이익이다. 그럼 우리 다 넘어가잖아. 그렇죠. 왜냐? 국가의 이익이 조금 질적으로 다르게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크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뭐 80을 가져가고 내가 네. 60을 이거는 좀 참는데 네. 나는 제로다. 나 돈이 하나도 안 돼. 만약에 진짜 한국에서 그래봐. 어.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어. 왜? 나한테 무슨 상관 있어? 그렇죠. 나한테 아무 상관 없는데 뭐 보너스도 안 오는데 그랬다 맞아 죽을 걸? 넌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바뀌었지만 올림픽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대놓고 월드컵 우승하고 그러는데 시무룩해 있으면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오는데 왜 이러면 대놓고는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맞아요. 굳이 그러냐. 그것은 우리는 그만큼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나의 어떤 일부분을 올만한 그런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혀 아닌 나라들. 네. 왜? 내가 웨일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야,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만약에 영어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는 웨일저로 해주세요. 이러면 뭐 망가지냐? 내가 죽지, 네가 죽냐? 막 이러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도 많다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만 사실상 뭐 돈 대고 얼마 전에도 미국이 몇 달 막 지원 끊으니까 전황이 위태로워졌잖아요. 돈과 무기를 대고 유럽은 뭐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말만 하지 실제로 지원 순위 되게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유럽이 좀 지원이 적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원이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쪽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그그만큼 유럽의 상황이 열악한 거죠. 아니 근데 유럽 하면은 이
미국과 유럽 전체를 모아다 놓고 보면 그래도 미국이랑 한때 이렇게 세계를 양분했던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데 그동안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국방을 나토를 만들어서 미국에 의존하면서 그 비용을 경제 재건과 사회복지 같은 데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뭐 도와주고 싶어도 무기 포탄 생산이 안 되는 걸 뭐 인제 공장 짓고 있는데 포탄 공장이 생각보다 빨리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럽의 평균 속도에 비해서. 유럽 속도를 봤을 때 우리에 비하면 안 되고. 네, 그것도 지금 그쪽에서 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이 지어준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럽이 안 도와준 게 아니라 그만큼 역량에 대한 준비, 역량이 없다기보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쌀도 없고 돈도 없어서 손님을 못 받는다가 아니고 네. 평소에 5인 가족끼리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50명이 온다 그러니까 뭐 그릇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출 능력이 없는 정도의 집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꽤 열심히 하고는 있고 유럽이 지원을 끊었을 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뭐 어떻게든 해서 포탄 갖다 주고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튼 유럽이 그동안 국방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은 맞는 것이고 알면서도 실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유럽 정치인들은 국방의 중요성을 몰랐냐? 알았죠. 그리고 이 사건 나기 전에 이미 미국이 빠지면서 원래 나토가 협약을 맺을 때 각자가 최소한 GDP의 2%는 투자한다는 전제였어요. 군사력의 2%는 아니요, 국가 재정의 2%는 군사비에 투입한다라는 거였는데 한참 많이 내려갔을 때 다들 1.5 이하로 내려갔었어요. 맞아요. 그 독일 메르켈 총리 시절에 무슨 뭐 훈련할 때 무기가 없어서 빗자루에다가 뭐 치라고. 아니 뭐 돈을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렸어요. 독일도 많이 올렸는데 5%까지는 못하고 2몇 프로 왔고 많은 나라들이 1몇 프로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뭔가 희생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고 이제 프랑스는 또 이제 국방비 0.5%만 올려도 폭동날 수도 있어. 이탈리아 같은 데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진짜 푸틴이 이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더 갔으면 더 이제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 박사님 말씀하신 얘기 듣고 보니까 저는 약간 그 임진왜란 시절 생각이 나요. 우리 조선도 명나라가 이제 북방에서 그 우호 관계가 되면서 그냥 뭐 전쟁 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이제 뭐랄까요, 좀 군사력에 돈을 안 써도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고 참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준비 면에서? 더했지 한국은. 그랬나요? 조선은 더했죠. 조선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국방비를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국방비를 투자를 하는데 국방이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과 창으로 싸운다 네. 했을 때 1인당 칼, 창 비용이 얼마야? 근데 생각보다 비싸요. 예를 들면 무장시키는데 뭐 얼마가 든다. 네. 전쟁 수행하는데 얼마가 든다 쳐요. 지금 근데 이제 전투기가 나오고 뭐 네. 탱크가 요즘 탱크 하나도 몇 천억 막 100억 뭐 몇백억 넘어요. 몇백억 넘어요 진짜 어마어마해.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칼창은 작업할 수 있는데 네. 전투기 뭐 몇 천억짜리 전투기 만들니까 돈이 없어.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포기하고 남의 나라 속국이 되자. 이제 남이 쳐들어오면 망한다. 칼 갖고 싸우든가 뭐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자. 근데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려니까 돈이 있어야 만들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가 산업 체제를 바꿔서 돈을 벌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산업 투자도 하든 경제 구조를 바꾸든지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싫어. 나는 그냥 요대로 살 거야. 지금이 좋아. 좋아. 세금은 1%더 낼게. 1%더 내면 뭐해? 안 돼. 그럼 그렇다고 그럼 다 내놔. 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안 한 거야. 그걸. 그러면 사회를 바꾸고 산업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분제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 그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얘기할 때는 우리 어릴 때는 맨날 뭐 정부 탓하면 정부는 관료들이 뭐 그냥 당파 싸움만 했다. 맞아요. 백성 탓하면
그 저기 뭐 성을 쌓자 뭐 무기를 만들자 그러니 반대한다고. 백성들이 무슨 이름 난리병이 생겼나 뭐 이러면서 노세 이랬다. 이게 서로 그저 씹어댔는데 관료도 그러지 않고 백성도 그러지 않았어. 중요한 거는 자기 역량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꿔야 된다. 네. 그걸 안 한 거죠. 그걸.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은 그 각성의 계기가 이번이 될 수 있겠네요. 잘 쉽지는 않습니다. 국방비라는 건요, 내가 허리띠 쫄라매 갖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삶과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어떤 분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복지 비용 줄여야 돼요. 네. 그럼 또 누가 그러겠죠. 너 국군이야. 뭐 저기 그쵸, 그럼 그쵸. 뭐 굶어 죽으란 말이야. 네. 복지 비용을 줄이자는 건 그러니까 저 없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병원비 깎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새로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그래 실업자 5%뭐 애들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할 수 없지 뭐 산업이 없는데 그리고 그냥 복지비를 주자. 그러니까 복지비를 끊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되나. 그리고 어떤 이렇게 되면 급하면 이런 거라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들의 교육 구조나 애들의 의식 구조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말은 참 좋아해. 뭐 미국이 뭐 굴뚝 산업이 없어요. 금융만 하고. 그 아저씨들은 굴뚝 산업 왜 없겠어? 금융만 우리도 그렇잖아. 공장에 나가서 일하려면 싫어하잖아. 맞아요. 그럼 굴뚝 산업을 가져온다는 건 사실 애들 보고 저기 손에 기름 묻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옛날에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컸었죠. 많이 줄었고 심지어 역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블루 칼라였던 분들을 만났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랬더니 블루 칼라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네. 이제는 아이를 대학 보내고 더 유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자식들도 너도 블루 칼라가 되라 그러느냐? No. 내 목표는 우리 애한테 기름밥 안 먹이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걸 내가 수도 없이 만났어요. 저는 기름밥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진짜 생각해요. 아니 굳이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정말 기름밥 소리 들을 만한 시절도 있었어. 진짜 이게 그냥 그 덕지덕지 조그만 그냥, 덕지덕지고 밥 먹을 때는 그거 그냥 하면서 먹어야 돼. 지금도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그분들은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애들이 블루 칼라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렇게 뭔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돼서 공장이 조금 해가지고 블루 칼라가 된다 그러면 좋은 건데 네. 만약에 블루 칼라 일자리를 막 늘려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은 시끄러운 거 이겨내야 되고 그쵸. 지금 아파트 단지 옆에 공장 생긴다면 난리치면서 난리치죠. 지식산업센터만 세우라고 지식산업센터는 텅텅 비어 있어. 더 이상 화이트 칼라 직장이 없어. 네. 그래도 그것만 세우라고 하는 사회야. 그걸 바꿔야 되잖아. 서로 불편함을 잡아내야 되고. 그렇죠. 그 삼성 반도체 같은 공장만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로는 인구의 1%도 수용을 못 한다. 남는 애들 하려면 할 수 없다.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자. 네. 이 고통과 각오와 결심을 다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도 그렇고 현재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이걸 정말 총체적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고통을 그렇죠. 이기고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말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유럽 거기 뭐 프랑스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 지금 당장 연금이 중요하지. 아니 그 누나 다 15년 뒤에 뭐 전쟁 준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말로는 말이죠. 정말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미리 합시다 그러면 할 것 같지. 그리고 남들이 안 하고 말 좋은 비유인데 만약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폭동 나고 개선문이 불타고 그러면 우리 그래 저것들은 나라 망해져 싸지죠. 우리도 똑같아. 우리나라도 사실 저 연금 개혁 관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현실적 위기감이 없이는 하기 힘든 건데요. 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굴러가질 않고 이렇게 막 뒹굴고 뭐 고통을 받으면서 굴러가는 것 같아. 인생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박사님 이어서 저희 러시아와 이제 유럽의 좀 갈등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로 가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